1979년 10월 26일 밤, 대한민국을 18년간 지배해온 박정희 대통령이 측근의 총에 쓰러졌습니다. 긴 독재의 밤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온 국민이 숨을 죽이고 라디오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짜 민주주의가 오는 걸까? 우리도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는 걸까? 1980년 봄, 서울의 봄이라 불린 그 시절, 대학가에는 민주화를 외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거리에는 희망이 넘쳤고 시민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밝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언론은 조심스럽게 자유를 이야기했고 정치인들은 민주적 개헌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새로운 시대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봄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이미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을 일으켜 군의 실권을 쥐었고 1980년 5월 17일에는 전국의 비상계엄을 확대 선포했습니다. 국회는 폐쇄되었고 정치 활동은 금지되었습니다. 자유를 향한 국민의 열망은 하룻밤 사이에 짓밟혔습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 계엄군이 전남대학교 정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등교하던 학생들을 곤봉으로 무차별 구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하나둘 거리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수백 명이었지만 계엄군의 폭력이 심해질수록 더 많은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택시기사들은 자신의 차를 몰고 부상자를 병원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가게 문을 닫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어머니들은 밤새 주먹밥을 만들어 시민군에게 전달했습니다. 광주 시민 전체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총을 든 군인 앞에 맨몸으로 맞선 것입니다. 열흘간의 항쟁, 그 열흘 동안 광주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전화선은 끊겼고 광주로 향하는 도로는 봉쇄되었습니다. 신문과 방송은 철저히 통제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어느 누구도 광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왜 맞아야 합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름 모를 한 시민의 절규였습니다.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의 최후 진압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전남도청을 지키던 마지막 시민군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공식 기록으로 165명이 사망하고 76명이 행방불명되었으며 3,000명이 넘는 시민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희생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았을 것이라고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광주의 봄은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피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광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지가 되었고 그날의 정신은 이후 모든 민주화 운동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신군부는 광주를 짓밟고 권력을 장악했지만 국민의 가슴 속에 심어진 민주주의의 불씨만은 끄지 못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군사독재 아래에서 대한민국의 경제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중화학공업 육성에 박차를 가했고 대기업들은 세계 시장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1980년 국민소득 1,700달러에 불과하던 대한민국은 1988년에는 4,400달러를 넘어서게 됩니다. 불과 8년 만에 2배 이상 뛴 것입니다. 현대자동차는 1976년에 첫 고유 모델 포니를 출시한 이후 80년대에 들어서며 본격적인 수출에 나섰습니다. 1986년 현대의 엑셀이 미국 시장에 상륙했습니다. 첫 해에만 16만 대가 팔리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자동차가 미국 도로를 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삼성은 1983년 64K DRAM 반도체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죠. 세계는 비웃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후진국이 첨단 반도체를 만든다고? 그러나 삼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56K, 1M, 4M, 용량을 늘려가며 기술 격차를 좁혔고 마침내 1992년에는 세계 최초로 64M DRAM을 개발하며 세계 1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건설 현장도 들끓었습니다.
1970년대 중동 건설 붐에서 경험을 쌓은 노동자들이 돌아오면서 서울과 수도권 곳곳에 아파트 단지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실, 목동, 상계동, 개포동, 허허벌판이었던 곳에 거대한 아파트 숲이 들어섰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해마다 달라졌고 사람들은 단칸방에서 벗어나 내 집을 가질 수 있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제 성장의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구로공단, 그곳에는 15살, 16살 어린 소녀들이 시골에서 올라와 일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11시까지 재봉틀을 돌렸습니다. 하루 18시간. 손가락은 바늘에 찔려 피투성이었고 눈은 형광등 불빛에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딸들 대학 보내려고 손가락이 다 닳도록 일했지. 그 시절 공장에서 청춘을 보낸 한 어머니의 회상입니다. 그녀들이 만든 옷과 신발과 가발이 세계로 수출되었고 그 외화가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돌렸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기적은 이름 없는 여공들의 찔린 손끝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대한민국 사회에도 커다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중산층의 탄생입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가정이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월급을 받아 저축을 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자녀를 대학에 보내는 것이 가능한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1980년 컬러 TV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까지 흑백이던 세상이 갑자기 알록달록 색깔을 입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자상가로 몰려가 컬러 TV를 사왔고 온 가족이 거실에 둘러앉아 같은 화면을 보며 웃고 울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온 국민을 하나로 묶는 거대한 광장이 되었습니다. 1982년에는 프로야구가 출범했습니다. 오비베어스, 삼성 라이온즈, 해태 타이거즈, MBC 청룡, 산미 슈퍼스타즈, 롯데 자이언츠 6개 팀으로 시작한 프로야구는 출범 첫 해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주말이면 온 가족이 야구장을 찾았고 아버지는 맥주를 마시며 함성을 질렀습니다. 프로야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었습니다. 군사 독재의 암울한 시대, 국민들이 마음껏 소리 지르고 환호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1983년 6월 30일 밤 KBS 이상가족 찾기 특별 생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전쟁으로 헤어진 가족들을 찾아주기 위한 이 방송은 원래 단발성 기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송이 시작되자 전국에서 신청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잃어버린 가족을 찾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방송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무려 453시간 45분, 138일 동안 쉬지 않고 이어진 이 생방송은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습니다. 30년 만에 형제를 만난 노인이 어머니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아들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형님 맞습니까? 살아 계셨습니까? 텔레비전 앞에서 온 국민이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쟁이 남긴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그 눈물 앞에서 어떤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1만 189건의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끝내 가족을 찾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KBS 본관 앞 벽면에는 가족을 찾는 벽보가 빼곡하게 붙었습니다. 바람에 나부끼는 그 종이들 하나하나에 누군가의 절실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1987년 1월 서울대학교 학생 박종철이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물고문을 받다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감춰질 수 없었습니다. 한 용감한 의사와 기자들에 의해 고문치사의 진상이 세상에 알려졌고 국민의 분노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1987년 6월 대한민국 국민은 마침내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학생만이 아니었습니다. 넥타이를 맨 회사원이 점심시간에 거리로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시장 상인이 가게 문을 닫고 합류했습니다.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이 교문을 넘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지팡이를 짚고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거리를 메웠습니다. 6월 민주항쟁.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국민의 함성이 전국 방방곡곡을 뒤흔들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전국 모든 도시에서 동시에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최루탄 가스가 거리를 뒤덮었지만 시민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루탄이 터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6월 9일 연세대학교 학생 이한열이 시위 도중 최루탄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피를 흘리며 동료의 품에 안겨있는 그의 사진은 전국에 퍼져나갔고 국민의 분노는 정점에 달했습니다. 호헌 철폐, 독재 타도, 1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더 이상 어떤 군사 독재도 이 거대한 물결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6월 29일 노태우 민정당 대표가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는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이 이겼습니다. 광주에서 흘린 피가, 공장에서 흘린 땀이, 거리에서 흘린 눈물이 7년 만에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씨앗이 드디어 꽃을 피웠습니다. 그해 12월, 대한민국 국민은 16년 만에 직접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투표소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한 손에 투표용지를 쥔 시민들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것은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 손으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다는 감격, 그 감격에 눈물을 흘리는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1988년 9월 17일 서울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 10만 관중이 숨을 죽인 가운데 코리아나의 노래 손에 손잡고 가 경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제24회 서울올림픽이 개막한 것입니다. 하늘에는 수천 마리의 비둘기가 날아올랐고 성화가 환하게 타올랐습니다. 불과 35년 전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구호물자로 연명하던 나라였습니다.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나라가 세계인의 축제를 열었습니다. 160개국 1만 3천여 명의 선수가 서울 하늘 아래 모였고 전 세계 20억 명이 텔레비전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보았습니다. 거리마다 태극기가 펄럭였고 자원봉사자들은 환한 웃음으로 외국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올림픽 폐막식 날 성화가 서서히 꺼지는 것을 바라보며 많은 한국인들이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우리도 해냈구나. 우리도 할 수 있구나. 그것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의 감동이 아니었습니다. 전쟁과 가난과 독재를 온몸으로 견뎌온 한 세대의 모든 땀과 눈물이 비로소 열매를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1980년대의 대한민국, 그 시대를 살아낸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광주의 아픔을, 공장의 새벽을, 거리의 최루탄을, 이산가족의 눈물을, 야구장의 함성을, 그리고 올림픽의 감격을. 어둠과 빛이 공존했던 시대, 절망과 희망이 뒤섞인 시대. 하지만 바로 그 눈물과 땀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1990년대 IMF 외환위기라는 전대미문의 시련과 그것을 극복해낸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을 만나보겠습니다. 소리통 타임캡슐이었습니다.